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3대 특검과 공수처 수뇌부 등 28명이 시민단체에 의해 법 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고발 내용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기독교 등 종교 관련 사건 수사,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인사들에 대한 수사, 코로나19 백신 피해 문제 대응 과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약칭 서민위는 16일 서울경찰청에 3대 특검 수사팀과 공수처 수뇌부 등 모두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킨 이른바 법왜곡죄는 지난 12일 정부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되고 즉시 시행됐습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조은석 특별검사 등 소위 내란 특검팀 8명, 민중기 특별검사 등 소위 김건희 특검팀 9명, 이명현 특별검사 등 소위 순직해병 특검팀 9명, 오동훈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2명이 포함됐습니다. 서민위는 고발 이후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법 절차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서민위는 또 종교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헌법 제20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손현보 목사 구속 후 석방 등의 조치를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인사들에 대한 수사, 코로나19 백신 강요와 이물질 백신 접종 피해 문제 제기에 대한 사법 대응 등을 언급하면서 전반적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이러한 사례들이 형사 절차 과정에서 강압적 진술 확보나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증거 없이 특정 사실을 인정하거나 배척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인물들에 대해 법 왜곡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피 신청과 불구속 재판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절차상 하자를 묵인하고 탄핵 사실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응답하기 위해 진실 여부를 조사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즉 3대 특검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인권유린적 구속과 무모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도 1심에서 최고 무기징역 선고 등이 내려지도록 종용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의 구속, 수사, 기소 역시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강요, 협박, 회유 등 무리한 방식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위는 재판 과정도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권력의 무언의 압력, 대다수 국민 정서를 무시한 일부 강성지지층 개딸 세력을 통한 내란 선동 여론몰이에 따른 마녀 사냥으로 비친 부적절한 행위도 직권남용과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3대 특검, 이른바 조은석 특검, 또 민중기 특검, 이명현 특검, 그리고 오동훈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 이런 자들이 현재의 집권여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3월 16일 뉴델리에 게재됐던 문재인 이재명의 예산 폭증 대
전두환의 1984년 예산 동결이란 제목의 권순할 칼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 내용을 들으시면 소위 민주를 입에 담고 사는 문재인 이재명 좌익 정권과 이들이 일방적으로 독재자로만 매도하는 전두환 정권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6년 한국의 예산 총액은 727조 9천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8.1%였고 증가폭은 5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해 51.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온갖 부문에서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해 윤 정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 시절 저질렀던 무차별 탄핵과 무차별 예산 삭감 폭거는 한국의 선거 관리를 둘러싼 의혹과 함께 계엄 같지도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계엄을 불러온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난해 탄핵 정국후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 재정정책의 기조를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완전히 선회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집권 직후인 작년 7월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을 위한 3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예산안을 짠 올해 본예산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2026년도 슈퍼 예산을 편성했던 이재명 정권이 2026년 1분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또다시 조기 추경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업 지원, 한계기업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인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현 정권은 조기 추경 편성의 명분으로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도 늘고 있어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만큼 세수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적자 국채 발행을 줄여서 재정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원칙이지만 현 정권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조기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노골적인 선심성 매표 추경이라고 강력히 비판합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 본예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나라 곳간을 열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조기 추경 편성 기정사실화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즉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온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17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은 4.15 총선을 불과 2주일 앞둔 3월 30일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추경 편성 등을 거쳐 실제로 지원금이 지급된 시점은 4.15 총선 이후였지만 선거 직전에 급히 발표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미명의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노골적인 매표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대규모 금품살포는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상당수 국민들의 투표 행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020년에 총선 전 발표된 2차례 추경을 포함해 그해 한 해 동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4차례나 쏟아낸 총 67조 원 규모의 추경은 한국의 국가 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우파 정권과 좌파 정권의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확연한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좌파 정권들, 특히 문재인 이재명 정권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극히 희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 돈, 국민 세금으로 그냥 펑펑 퍼주고 그걸로 생색내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역대 우파 정권들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전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파 정권들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을 택해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전두환 정부의 1984년 예산 동결 결단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5년 국회의원 선거, 즉 2.12 총선 직전인 1984년의 예산안 지출 규모를 1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2차 오일 쇼크 여파 등으로 물가가 치솟고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던 상황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통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김재익 경제수석의 설득을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이를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 원칙을 도입해 기존에 하던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준다는 관성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했고 정부가 농민에게 쌀을 사는 가격인 추곡 수매가 인상폭을 최소화해 시중 통화량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동결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에서는 총선을 코앞에 앞둔 해 강력한 긴축 재정은 정치적으로 여당의 부담이 너무 크고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강력히 반대했지만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국가 경제를 위해 긴축 재정 소신을 관철시켰습니다. 총선 한 해 전에 예산 동결이라는 초유의 극약 처방에 힘입어 2차 오일 쇼크 등의 영향으로 연간 20-30%를 웃돌던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종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 자릿수 물가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낮아진 물가와 재정 건전성은 이후 1980년대 중반 이른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등 3저 호황을 만났을 때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 즉 1980년대 초반 대학생이었거나 사회 초년병으로 직장 생활을 했던 이들은 지금 대부분 60세를 넘었습니다. 1981년 대학에 입학했던 필자를 포함해 이들 중 상당수는 젊은 시절 정권 출범의 정통성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됐던 전두환 정권에 극히 비판적이었고 1987년 6월 항쟁에도 적극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 출범의 정치적 정통성 논란과는 별개로 지금 60대나 70대 인사들 중에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세상을 알게 되면서 특히 경제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전두환 정부의 공과에 대한 균형 잡힌 재평가를 하기 시작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재평가와 관련해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사례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1984년의 예산 동결 결단, 총선 1년 전의 예산 동결 결단이었습니다. 식민지의 아픈 경험과 남북 분단,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강국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냉정히 따져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이 구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위에서 박정희 시대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한국형 산업혁명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전두환 시대는 박정희의 과업을 이어받아 한국 경제를 또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조기 추경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물가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로 대규모로 돈풀기 추경을 할 경우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 이미 위험 수위에 들어간 원화 가치 약세, 즉 원화 환율 상승을 한층 더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고 끊임없이 개입하면서 1,500원 아래로 낮추려고 하지만 틈만 나면 지금 1,500원을 넘고 있는 이런 환율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집값 등 자산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위험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본해상 편성 직후에 조기 추경 편성이 재정 건전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경제학 이론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잘 보여 어떤 형태의 떡고물이라도 챙기려는 곡하가세의 의용지식인들 중에는 조기 추경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조기 추경 편성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